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박수를 쳤네. 한 2m 정도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고정을 해놓은 것 같아서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네.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몇 시까지? 그 뒤에는 사회자분이 딱 잘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준비해온 거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좀 그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괜찮나요? 네네. 예. 여기 보면은 그 카툰이 있는데 그 의사 두 분이 이 고비만 지나가면 굉장히 이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두 컷짜리 카툰인데 뒤에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지금 코로나19만 보이는데 뒤에 이제 기후위기라는 더 큰 파도는 아직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동영상이 세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모두 이제 상황의 초창기에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이 상승을 합니다. 격화가 되는데 이후에 큰 물결을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이거는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과학자들 말 안 듣고 정치인들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뭐 늘 그런 것들이 있죠. 퀴즈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건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기후변화 원인이 아닌 것은 지구와 그 태양 사이의 이 공전궤도 변화, 태양의 흑점 변화, 화산 활동의 변화, 인간의 활동. 어렵나요? 맞춰보실래요? 네, 정답은 답 없음입니다. 다 기후변화 원인이에요. 그런데 앞에 세 개는 그 지구상의 생명체가 뭐 10억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있었던 활동이죠. 근데 인간의 활동, 특히 석연료 연소를 통한 온실가스 상승 기후 변화는 비교적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안팎밖에 안 된 일이고 계속 심화되는 가장 기후 변화를 좌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주로 인간의 산업 활동,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짜 퀴즈 내볼게요. 다음 중 바닷물,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아닌 것은 남극 얼음 해빙, 북극 얼음 해빙, 대륙 빙하는 그 이제 히말라야 빙하 이런 겁니다. 대륙 빙하 해빙, 바닷물 팽창, 바닷물 분자 자체의 팽창. 정답은 4번. 예, 4번은 아주 미세하지만은 원인이 있습니다. 남극, 이것도 답 없다? 어, 대부분 못 맞추시던데, 북극 얼음의 해빙이에요. 왜냐하면 남극 얼음은 남극 대륙 위에 이제 빙하가 형성됐다가 빙산으로 떨어져 나서 녹는데 북극은 북극 바다가 얼었다가 그대로 녹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체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극 꿈을 자꾸 떠올리니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해수면 상승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추세가 지속되다가 확 격화되는 그 임계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되는데 1.5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도가 이미 상승했는데 0.5도만 더 상승하면은 1.5도 이상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 한 7, 8년 전까지는 2도라 그랬어요. 2도 450 ppm. 그러니까는 그 대기 중에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지금 200, 400, 200 산업혁명 시작될 때는 260 ppm, 이산화탄소 분자가 260개였다가 지금 405개 정도로 늘어났는데 450개 정도 되면 2도가 상승할 거고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더 이제 모으고 모델링을 정교하다 보니까 2도가 아니네. 1.5도다. 0.5도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5개, 시멘트, 정유, 석탄 화력 발전, 반도체, 제철 업체들인데 다 많이 배출합니다. 근데 포스코가 제일 많이 배출해요. 왜냐하면
제철을 할 때는 또 코크스라고 저기 환원 공정에서 말하자면은 그 탄소 덩어리를 석탄을 투입을 하죠. 그래서 더욱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거나 보셨음직한 영화들인데요. 각각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투모로우, 그 뉴욕이 꽁꽁 얼어붙은데 이 멕시코 난류의 그 흐름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성 마션이라고 화성에서 이제 맷 데이먼이 감자를 키우면서 고생하다 살아 돌아오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가 사람 살기 어려우니까 화성으로 이주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국열차도 그렇죠. 그 갑자기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 기후변화 컨트롤을 하려다 그게 잘 안 돼갖고 부작용이 일어난 건데, 그 전체가 갑자기 얼어붙어서 누구는 그나마 꼬리칸이라도 타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스토리죠. 근데 사실 설국열차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라는 거는 일정한 에너지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금방 깨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평형 상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입니다. 물은 비열이 1이잖아요. 가장 천천히 되어지고 가장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 바닷물, 이 막대한 그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정도로 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몇십 년 또는 100년 동안 바닷물의 온도가 뭐 0.5도, 1도 정도 변한다 그러면 그건 또 굉장히 큰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지금 우리가 1.5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막 난리를 떨고 있어요. 근데 빙하기 간빙기 지난 10만 년 전부터 살펴보면은 한 8도 내지 10도 정도 오르내렸거든요. 그 1.5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변화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몇만 년 동안 10도 정도 바뀌는 거는 큰 타격이 없지만 불과 1, 200년 사이에 1도 그 이상이 변한다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은 못 느끼지만은 이 생태계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10만 년 전쯤에 이미 그 현생 인류가 살고 있었거든요. 현생 인류라고 하면은 우리랑 똑같아요. 두개골 용적도 같고요. DNA도 같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체격이 작았다 뿐이지. 근데 현생 인류를 우리가 알다시피 원시인이라고 하면서 그 동굴에 살면서 수렵 채집 생활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우리랑 똑같은데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후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르내리고 하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기 어려웠죠. 근데 지금부터 1만 년 전쯤에 온도가 이렇게 정온화되면서 어, 마지막 대륙 빙하가 녹아내려서 그게 이제 비옥한 흙을 이제 삼각주에다 퇴적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아프리카에서 처음 생겨났던 현생 인류가 각 대륙으로 퍼져 나가면서 강하구에 정착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지금의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우리가 사는 지질세를 신생대 제사기 충적세, 충적세 그거 충적평해라는 뜻입니다. 그 충적세 또는 현세, 홀로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질학자들이 정말 진지하게 지금은 충적세, 현세, 홀로세라고 부르는 건 부족하다. 인류세라고 불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질시대라는 겁니다. 이 지질시대는 생물종의 큰 변화에 따라서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대가 바뀔 정도면 생물종의 95% 이상이 한꺼번에 멸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이제 변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지질학자들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인류세가 어떤 사람은 1945년 7월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날짜에 어떻게 지질시대가 시작됐는지 이상하죠. 이때 미 육군에서 그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했거든요. 그 후대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조사를 해보면은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인위적인 핵분열에서만 생겨나는 원소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에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없던 원소를 지층의 세계에 넣은 거죠.
플라스틱도 몇백 년 지나도 흔적을 남기는 인류세의 증거가 되겠죠. 그 한반도 쪽을 집중 조사한 후대 지질학자는 닭뼈가 엄청 나온다는 걸 보고 놀랄 겁니다. 자, 지질시대는 생물종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닭이 늘어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인류는 우리가 모르면서 매 순간 양서류든 곤충이든 나비든 이렇게 엄청나게 멸종시키고 있죠. 근데 특정한 종은 개체 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혹시 그 지구상의 포유류 전체 무게 중에 인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짐작하면 70%? 36%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무게가 60%예요. 나머지 4%가 야생의 포유 생물들. 그러니까 코끼리, 뭐 물소, 뭐 고라니 다 합쳐도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을 포함해서 특정한 개체를 이만큼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후대 지질학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생물종의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부를 만하죠.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하는 얘기는 이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고 그게 여섯 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인류도 예외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는 쉽게는 멸종되지 않을 거예요. 이 독한 존재들은 그래갖고 뭐 화성이든 은하계로든 누군가는 가겠죠. 우리가 다 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 서기 천년, 고려시대 때부터 봐도 확실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 평균 온도와 그 대기 중 CO2 농도가 같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CO2 농도가 이렇게 260에서 450까지 급 상승을 했으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겠죠.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도 이미 최근 몇십 년 동안 이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변화가 이미 체험이 되고 있죠. 뭐 히말라야의 비가 녹고 있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은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태풍, 작년에 한반도에 태풍이 4개 이상이 직접 영향을 줬는데 왜냐면은 이 물은 가장 늦게 데워지고 늦게 식는데 6월 21일 날 하지 때 태양은 가장 길지만 이 물은 점점 늦게 데워져서 이제는 9월, 10월까지도 그 필리핀 근해 바닷물이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기단 배치가 변하다 보니까는 한반도로 오는 태풍이 많아진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예상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해일도 많아지고 어떤 때는 더 가뭄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래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이 두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저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국열차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인터스텔라처럼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보시면 이게 지평선 끝까지 차로 달려도 계속 옥수수밭이에요. 그러니까는 북미가 이 가뭄과 병충해 때문에 밀을 더 이상 재배 못하고 옥수수로 주식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야구 경기가 실은 월드 시리즈 뉴욕 양키즈 경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야구장 모양도 동네 야구장 같고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래 폭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조건 다 더워지고 무조건 추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정신없는 그런 어떤 날씨가 모이면 기후가 되는데 그게 되풀이되고 일상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해왔던 어떤 뭐 야외 스포츠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라면과 밀가루가 늘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주일 뒤에 개학이 정상적으로 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과 되게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이미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가뭄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이 바닷물 때문에 나라가 잠기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몬순, 이 기후가 변해서 벼농사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 경험들이 이제 우리 온대 지방까지도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여기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게 아마도 1.5도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2040년, 2050년이면 본격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하고 분야에 따라 차별적입니다. 이 경제적 상황이나 제도나 지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인데, 이 활주로 산호초에 따라서 산호초 위에다 있는 그 나라인데, 여기는 해수면 상승 때문에 농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처마 밑에다 이제 흙포대를 달아서 거기다 이제 야채를 키우는 식으로. 그래서 기후 난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시리아. 시리아 난민도 그냥 정치적인 난민이 아니라 실은 그 러시아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밀 충작이 일어나서 수출이 안 되니까는 시리아 사람들 살기 어려워지고 IS 스테이트가 이제 창궐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견디질 못하고 그전에는 시리아에서도 경쟁이 충분히 많이 됐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유럽 지중해를 건너서 몰려들고 그러니까는 극우 세력이 막 반대를 하고 그거는 인권과 국제 정치 문제까지 되고 있죠. 한반도는 이미 세계가 1도 정도 평균률 상승했을 때 1.4도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했고 자연도 많이 파괴했고 도시화가 많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이제 아열대 기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특징이 뚜렷한 사계절이 아니라 봄하고 가을이 짧은 거죠. 한 달도 안 되는. 우리 벌써 이제 여름, 봄이 며칠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불과 몇 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사과의 최적 재배지가 대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위도상으로 홍천까지 올라갔거든요. 대신 이렇게 남해안 쪽에서는 한라봉, 애플망고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죠. 또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국산 열대 과일이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 그러나 우리가 애플망고만 먹고 살 수는 없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벼농사 작황이 어려워진다든지 어, 가뭄 때문에 농가가 고생을 하고 어떤 농가들은 이런 시설 작물로 소득을 올리겠지만 그만큼 시설 투자비가 들고 리스크가 좀 커질 겁니다. 그 어종의 변화는 더욱 정신이 없죠. 지금 뭐 명태가 사라진 거는 한참 됐고 청어, 전어, 오징어 이런 잡히는 게 동해안하고 서해안이 막 섞여 버렸습니다. 그 제주도 여기 모슬포 여기 겨울에 대방어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방어가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힌다 요새. 그 정도고요. 그다음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부산 1m, 2m 정도면 김해공항까지도 이제 섬이 돼버리고요. 덕유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이 유명한데 하얗게 말라 죽고 있어요. 봄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후위기 멸종 1호종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영향이 있죠. 지금 뭐 중국발 자꾸 얘기인데 더 이상 중국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중국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은 나오는데 중국 발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더 난리가 나느냐면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인데 이 온난화로 성층권과 지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이 덜 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먼지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는 중국 탓하기 전에 같이 온실가스를 줄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참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이미 체험이 되고 있었는데 왜 작년에 갑자기 기후위기, 기후비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느냐. 옥스포드 사전 이런 데도 등재가 됐고요. 타임지 표지에 그레타 툰베리가 나왔죠. 그런 거는 이렇게 툰베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주머니에서 송곳 빠져나오듯이 이렇게 뛰쳐나간 그런 우리 친구가 있기도 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어요. 서유럽은 섭씨 42도 이상 폭염이 한 달 동안 계속됐고
호주 산불이랄지, 그 다음에 저기가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극이 20도 이상이 돼서 펭귄이 꾀재재하게 됐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병 같은 것들도 또 온난화한 어떤 조건 속에서 더 많이 창궐을 하고 빈번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체감이 됐겠죠. 잠깐 그 온실가스가 실제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이게 맥북이라서 이 애니메이션이 잘 안, 말로 해야겠네요. 지구상의 모든 우리의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 오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이제 반사가 돼서 나가기도 하고 한 3, 40% 정도가 이제 대기권에 머물러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공기가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온실효과는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일정하게 에너지가 담겨지죠. 화성은 대기층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패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다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비닐하우스가 두꺼워지니까는 이 담아둔 에너지가 열이 점점점 많아져서 온난화가 일어나고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중에 CO2의 비중이 56% 정도 됩니다. 이건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배출이 되겠죠. 석탄, 석유, 주성분이 C, 탄소니까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 100년 동안 머물면서 온실효과를 계속 일으켜요. 그래갖고 가장 지속적으로 효과를 일으킨다는 문제 때문에 가장 중점 관리해야 되는 온실가스고 그다음에 CH4 메탄 같으면은 동식물의 사체 썩을 때 또는 소가 방귀를 뀌고 트림을 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확실히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소비가 온실 효과를 많이 메탄은 CO2보다 온실 효과가 28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기 N2 이런 질 속에는 그 화학 비료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는 농업 쪽에서 제법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 불 속에 이런 것들은 이건 뭐 1% 남짓이긴 한데 그거는 반도체 공정이나 에어컨 냉매 이런 데서 쓰이는데 나온 발생을 하는데 이건 양은 적지만 CO2에 비해서 9,000배 정도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그 쓴 다음에 그대로 배출되지 않게 잘 태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온실가스들은 하나같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미미했거나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다 인간의 산업과 이동활동 때문에 급격히 늘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은 전력, 열, 산업, 수송, 건물, 산업공정, 농업 이렇게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농업은 과소 추계된 것일 수 있어요. 3%밖에 안 되는데 농업에서 쓰는 전기나 수송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농업 자금률이 25%뭐 그 저기 조사료까지 포함하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75%는 해외에서 발생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타나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온실 효과 기후 변화를 누가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보면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유럽 나라들이 있고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료 7위입니다. 어, 한국은 옛날에는 배출 안 했어. 우리는 새마을운동 경제성장 이후에만 한 거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누적 배출량으로 해도 한국이 이미 17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한국은. 그리고 이 순위를 보시면은 올림픽 금메달 순위랑 되게 비슷하죠. 인도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국수 먹고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온실효과를 일으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많이 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막은 이렇습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그린 지도를 보면은 지금 남한은 뚱뚱하고 북한은 홀쭉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에 그
제일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투발로 이런 나라들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배출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되게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일이죠. 이게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고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이제 후진국. 한국의 그 행위예술가가 지금 만든 그게 그림이죠. 그리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 10개가 국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의미 있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합니다. 의미 있게. 여기 모신 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고 환경 걱정하는 분들이어서 지금 텀블러도 쓰시고 집에 가면은 절전형 멀티탭도 쓰시고 막 그냥 그 비닐 봉지 하나 더 이렇게 줄이려고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죠. 그러나 여기 이런 거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너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그런 개인적 일상의 실천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줄여야 될 곳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압력을 행사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희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소중하려면은 더 연결이 돼서 큰 인지 각성과 더 큰 실천이나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연결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후변화 대응의 두 방향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감축 또는 완화, 그 다음에 이미 진행되는 또는 예상되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이거는 일국적 정책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고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막대한 R&D를 쏟아부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비행기에서 이제 그 화학 분말을 살포를 해서 인공 강우를 하든지 태양빛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인공 광합성을 하는 나무, 인공위성에 큰 거울을 쏘아 올려서 태양 가까이 보내서 태양빛을 직접 차단한다든지 아니면은 CCS 탄소 포집 저장이라고 해서 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CO2를 포집을 해서 응축을 해서 이 바다미 심해나 동굴 속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전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지구공학,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막대한 돈이 든다. 언제 실용화될지 모른다. 실험실이나 도면 속에서는 이미 실현되었지만 언제 실용화될지 모른다.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연구하고 매달리는 동안 화석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플랜 드로우다운이라는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처음 나왔고요. 폴 호켄이라는 환경 경제학자가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플랜 드로우다운이 온실가스 배출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걸 드로우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우다운을 실현하기 위한 또 빨리 만들기 위한 플랜 또는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플랜 드로우다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0가지 정도 기술이나 해법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 조사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일 수 있고 얼만큼 비용이 들고 얼만큼 세이빙이 가능한지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1위가 냉매 관리예요. 냉매는 작지만 온실 효과가 크다 그랬죠. 2위가 풍력 터빈, 육상 터빈이고요. 3위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4위가 채식 위주 식단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상위 25위 안에 풍력, 태양광 이런 에너지 관련한 건 사실은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랄지 그 열대림, 인간 축산, 재생농업 이런 먹거리 관련한 것들이 10개 가까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기후변화 대응하면 다 태양광 풍력을 보통 떠올리는데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죠.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는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그 뭐 잔반 남기지 말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백종원이 진행하는 만남의 광장 보시나요? 거기 보면은 막 그냥 이거 안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만 못생기거나 작은 감자들 같은 게 안 팔리니까 이 산지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집집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본주의적인 대량 유통 체제가 받아주질 않아서, 원하질 않아서 유통망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 산지에서 그냥 폐기되는 식재료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재료들은 키우면서 화석 에너지를 썼겠죠. 그리고 산지에서 폐기되면 썩으면서 또 메탄을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식 위주 식단, 100% 채식일 필요는 없는데 육류 소비를 줄이고 특히 소고기 소비를 줄이고 이게 엄청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그 충분히 드로우다운 1.5도 티핑 포인트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 지구공학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최첨단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되거나 쓸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물론 그러려면은 자원 배분과 이용 방식이 지금과는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정책과 국제적인 기본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유엔이나 정부가 하던 대로 맡겨둬서는 사실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기후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1980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고, 그래서 1988년에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그 정부 간 패널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후학자 전문가들의 모인 집단인데, 그래서 거기서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냈고, 거기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을 예상이 되고, 그것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고,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담겨 있는 게 IPCC의 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는 유엔에서 이걸 그 참고로 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된 게 1997년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자. 그리고 선진국은 의무 감축을 하고 후진국은 자발적으로 하자. 뭐 기타 등등 뭐 배출권 거래제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로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는 교토 의정서 안 할 거야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미국이 제1위 배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캐나다도 우리도 하기 싫은데 막 이런 나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 국가들만 거의 남았어요. 근데 유럽연합 국가들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같이 하겠다는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 빵꾸가 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허점들이 드러나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체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기후 체제 출범이 약속이 됐는데 잘 안 됐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힘겨루기 하다가 안 됐고 2015년 파리에서 그 파리 협정이라는 새 기후 체제가 결국은 선포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교토 체제 때는 선진국이 의무 감축을 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안 듣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파리 때는 모든 나라가 196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는 얼만큼 배출을 하고 있고 얼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2030년까지 감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제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지키겠지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NDC라고 이 자발적 감축 목표가 NDC인데 이걸 다 합쳐봤더니 1.5도 티핑 포인트 1.5도는커녕 2.6도 내지 3.2도 상승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미 티핑 포인트 훨씬 넘어가죠. 약속을 다 지켰을 경우에 한국은 약속을 지금 거의 못 지킬 게 확실합니다. 그럼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NDC를 지키지 못한 나라가 생긴다. 그럼 그 나라는 욕을 먹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조금 웃긴 게
온도 상승을 2도 훨씬 이하로, 가급적 1.5도 이하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목표 숫자가 두 가지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일주일 뒤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왔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는 이번엔 몇 점이 목표냐 했더니 예, 저는 70점, 가급적 80점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화가 나겠죠. 넌 일단 정신 자세가 안 됐다. 얘기 들을 거고 또 하나는 70점, 80점은 대비 전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암기 과목에 충실할 것인지 기출 문제를 풀 것인지 전략이 다른데 7점, 8점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2도 1.5도가 둘 다 나왔냐 하면 이 과학자 공동체는 1.5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 지적을 하고 가리키고 있었고 기후 취약 국가들은 1.5도를 꼭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아유 무슨 1.5도 그럼 우리는 그 합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틴 거죠. 그래서 이 유엔에서 고민을 하다가 절충을 한 거예요. 1.5도, 2도를 다 일단 합의문에 넣고 대신 IPCC한테 용역을 준 겁니다. 1.5도와 2도 상승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이어가고 그래서 잠깐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중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강사는 되게 웃기죠. 기후변화는 되게 엄청난 일이고 확실하게 오고 있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회주의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확실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석탄석유 가스를 캐서 태우면 대기 중 CO2 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는 뭐 계산기로 나올 수 있는 수치죠. 근데 CO2 농도가 405 ppm, 450 ppm, 480 ppm이 됐을 때 정확히 1.5도, 2도, 2.2도가 상승할 거냐는 건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모델링에 투입되는 변수가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대신에 확률적으로 확실합니다. 50% 확률로, 뭐 66% 확률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확률적으로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평균 온도가 1.5도, 2도, 2.2도 변했을 때 해수면 상승이나 바람의 변화랄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변수도 여러 가지 있고 지리적인 어떤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다르고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 사람들이 뭐 죽든지 뭐 그 수입이 줄어들든지 쫓겨나든지 이런 거는 다 어떤 제도나 여건에 따라서 또 불확실해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확실하고 경향성도 확실한데 불확실한 거 투성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현상이 내재한 과학적 불확실성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 이 뒤에 나오는 기후 변화 심리학 요 책에서는 전형적인 사악한 문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너무 많은 변수나 조건들이 엮여 있어서 사람들이 다루기도 어렵고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 정책도 문제입니다. 얼만큼 태양광하고 풍력을 보급하면은 CO2 농도가 얼만큼 바뀔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얼만큼 적응 정책을 했을 때 얼만큼 사람들이 보호받을지도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지금 뭔가를 하면은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효과도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 임기가 4년, 5년인 정치인들은 제일 하기 싫어하죠. 막대한 예산을 일로 갔던 걸 일로 돌려서 또는 군비를 막 축소해서 그런 거 너무 열심히 하면 동료 정치인들한테 바보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언론도 다루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스캔들이 났더라. 이거는 기사거리가 쉽게 돼요. 근데 기후 변화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불확실하고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설명하는데 한참 걸리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갖고 손석희 앵커가 JTBC 뉴스룸 진행할 때 그 맨날 한 발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갖고는 몇 발을 들어갔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한 발도 제 얘기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겨레랑 JTBC에서 좀 본격적으로 경향 이런 데서 좀 다루는 노력들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다가올 명예과학에 다가올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확실한 가장 확률적으로 확실한 행동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기후 변화라는 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그걸 대응하는 행동의 어떤 특징, 속성, 좀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과학적인 팩트를 믿냐 안 믿냐와는 다른 차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학과 심리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어떤 두뇌와 심리의 특징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또 너무 논쟁이 많고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 이견이 있는 것들은 안 꺼내려고 하죠. 어, 뭐 우리 그 가족 안에서 세대차가 나고 뭐 재작년 작년에 굉장히 첨예한 쟁점들 많았는데 집안에서 얘기 안 하죠, 그런 것들. 그 환경운동가들은 이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디나이어 또 스캡틱, 그러니까 기후 현상을 부정하거나 회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난을 하죠. 한국은 공공연한 기후 회의론자나 부정론자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 공화당 쪽이나 뭐 우파 그 기독교 근본주의 그쪽은 공공연하게 기후 변화를 지금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 기후 행동을 하는 분들을 또 이쪽에서 알라미스트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하지 않은 걸 갖고 호들갑을 떨면서 괜히 사람들한테 공포심만 주장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면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잘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고 TV에서 끝장 토론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 기후변화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증명하는 과학자가 4명이 나오고 기후회의론자가 1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개판이 됩니다. 난 못 믿겠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엉망이 되고 토론은 그러면은 사회자는 이거 쟁점이 여하튼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군요라고 중립적인 척 얘기를 할 테고 그럼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기후변화가 되게 확실하지 않은 거네. 과학적으로도 좀 애매한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이 문제 속성이라는 것이고 근데 한국은 디나이어나 스캡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신에 기후 침묵이 팽배하죠. 예. 뭐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기후변화 중요하다. 90% 동의해. 기후변화 행동 필요하다. 80% 동의해요. 근데 그게 나의 일이다 또는 내가 잘하고 있다. 그건 동의가 4, 50%밖에 안 됩니다. 정치인이나 언론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기후 회의론이나 부정론보다 기후 침묵은 더 나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그 1.5도, 그러니까 2도와 1.5도 수치를 둘 다 쓰고 1.5도 특별 보고서를 주문한 거죠. 그래서 IPCC가 재작년에 발표한 특별 보고서인데 1.5도 상승보다 2도일 때 이 보라색으로 그 돌이킬 수 없는 타격들이 훨씬 크고 1.5도는 그나마 좀 티핑 포인트를 안 넘을 수 있다는 게 핵심 결론이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탄소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 총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양. 2016년부터 줄여왔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2020년 여기면 이렇게 줄여야 되고 더 배출을 늘리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1990년대부터 그 꾸준히 줄여왔으면 훨씬 지금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하려면 한국 같으면은 어, 매년 한 8% 정도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2% 정도씩 평균 계속 지금도 늘고 있죠. 한국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던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14%. 그게 언제냐 하면 IMF 구제금융 때죠. 그때 98년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를 찍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되고 자살을 하고 그 정도 충격이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충격들을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겪으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냥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만큼 탄소 예산으로 환산한 그 횟수가 남았냐? 1.5도를 50% 확률로 달성을 하려면은 9.5년 정도가 남았다. 근데 이것도 작년이고요. 지금은 8점 몇 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12년을 두고 있는데 이건 3년 전이거든. 그러니까는 8점 몇 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거나 어쨌든 몇 년 안에 의미 있게 크게 감축을 하지 않으면 1.5도 이상의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겠죠. 인류세가 진척되면서 빙하기 간빙기를 오르내리는 탄력성을 잃고 이렇게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잠깐만 좀 기재를 제가 7시 1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정의로 전환 얘기도 한바닥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왜 티핑 포인트가 문제냐 하면 어, 온실가스 농도로만 그 온도 변화가 모델링이 주로 됐었잖아요. 근데 그 모델링이 안 들어있던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남극, 북극 얼음이 녹으니까 햇빛을 반사했던 얼음이 없어지고 대신 이 바닷물이 어두운 바닷물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죠. 그리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는 이 여름에 잠깐 자랐다가 썩지 않고 그대로 이제 쌓여 있는 풀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빙하 안에 쌓여 있는데 이 빙하가 녹는 거예요. 그럼 풀이 드러나면서 썩기 시작하면은 메탄이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 자체도 CO2를 용해하고 있는 게 상당량이 되는데 이게 얼음이 녹으면은 그 콜라잔에서 김이 확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CO2도 확 풀려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전에 모델링이 없었던 추가적인 요소들이 이제 1.5도가 넘어가면은 굴러떨어져서 못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온도 상승을 1.6도까지 올라갔다가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2020년을 피크로 하고 급격히 줄여서 2050년에는 오직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2030년, 10년 뒤까지는 배출량을 절반, 45% 정도로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행동이 필요한 거죠. 한국은 이렇게 녹색 예상 대비 파란색만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빨간색만큼 배출이 늘고 있어요.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NDC를 안 지켜도 욕만 먹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한국처럼 하면은 4도 이상 4도 가까이 상승할 거다.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와 유엔도 못 믿겠다 해서 직접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국의 멸종 저항이라는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류세가 초래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실존적으로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죠. 톤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금요일마다 학교 결석 시위를 하는 거고 독일의 노천 탄광 점거 시위. 한국도 작년 9월에 340여 개 단체가 그 학기 기후기 비상 행동을 결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큰 행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총선 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9월 19일 날 다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너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래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신익상 소장님께서 자세히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잠깐만 좀 생각드는 거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염병과 기후변화 사이의 관계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감염병도 계속 끼고 사는 사람들과 접촉이 제한되고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되는 그게 뉴노멀이 될 거라는 거죠. 대기질이 개선된 건 좋은데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가 처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공장 돌아가고 자동차 늘어나면 도루묵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거는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 스페인 독감 때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배출이 줄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대공황 때 그랬고 2차 대전 때, 1, 2차 석유파동 때, 소련방 붕괴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고 특히 이 6, 70년대에는 집집마다 냉장고, 세탁기, TV, 자동차를 갖기 시작을 했으니까는 이 배출 증가가 구조화됐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되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4, 5% 정도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줄어졌는데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꽝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 위기가 결국은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과도한 산업 활동 때문이기 때문에 원인은 같고 결과도 같은데 당장은 야 매일 2, 300명이 죽고 몇만 명이 감염되는데 기후 위기 대응은 천천히 하자 이런 또 분위기가 아무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카툰을 나머지 보시면은 이 기후 변화의 물결은 아직 안 보이지만 코비드, 다가오는 경제 위기, 다가오는 기후 변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뭐 불필요한 어떤 이동이나 활동을 자제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 전체 자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제한되고 뭐 이러면은 이 편안한 큰 차를 몰고 다니거나 자기 집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진 사람들 계속 편하게 살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하려고 더 뭘 줄이면은 없는 사람이 더 줄여야 되거나 IMF 때처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거는 굉장히 부정의한 것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겠죠. 사람들은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정의로운 전환, 저스트 트랜지션의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미국 노동운동에서 나온 개념인데 오늘 주문은 조금 더 넓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아, 한 시간씩 얘기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네.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일자리냐 환경이냐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환경이야 이런 거였다면은 기후 변화는 빨리 대응할수록 경제도 살리고 늦게 대응할수록 더만큼 이 그 예산도 들어가고 회복도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총 고용량도 이게 뭐 녹색 산업, 온실가스 감축하는 이런 경제에서 고용이 안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역 분산형이기 때문에 동네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일자리, 건축물 에너지 효율하면 동네에서 집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일자리, 환경을 교육하고 서비스를 하는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총고용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전환이 이렇게 예쁘게 평화롭게 될 거냐. 너무 빠르거나 너무 이렇게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은 녹색용단은 좋아 보이지만 우르르 깔고 가면은 근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 미국 노동운동에서는 이런 구상들이 나왔고 파리 협정의 그 전문에 어,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포함이 됐어요. 굉장히 큰 성과고 그게 이제 정책화된 게 최근에 그 그린 뉴딜 이게 나오는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후버댐 이런 그 대규모 그 사회 그 인프라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활성화하고 사회보장 제도도 하고 왜냐하면 그전에 미국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유방임, 뭐 록펠러, 카네기 뭐 이런 이 대재벌들이 이제 석탄하고 철도랑 뭐 자동차 이런 거를 마음대로 이제 하면서 그게 경제 성장도 되고 사람도 이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공황이 되니까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자본주의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니까는 이 뉴딜이라는 걸 했던 거고 그래서 최초의 어떤 공공 정책이 된 겁니다. 근데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 뭐 한계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그린 뉴딜이 응용이 된 거죠. 근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바마 후보 때부터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차대강했죠. 근데 그때는 해외에 UNEP, UN 환경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한국이 녹색 투자의 모범 국가라고 막 그냥 영어로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막 난리가 났었죠. 아니, 그거 중에 한 40%는 4대강 예산인데, 진짜. 아, 어떡하나. 뭐.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한국을 보지 않습니다. 내막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은 뉴딜에 그린이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 친환경 농업 이런데 막대한 재정을 투여를 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도 바꾸고 사회적인 어떤 취약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요거의 이론적인 바탕이 된 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엔트로피, 뭐 수소 혁명, 수경제 이런 거, 일자리, 노동의 종말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 석학이긴 하죠. 이 분이 이제 그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되게 진지하고 스케일도 커요, 사실은. 화석 연료 문명이 2028년은 종말이 되어야 된다. 대담한 경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낙선하기를 바라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프킨은 석학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이 파리 협정을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파리 협정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파리 협정은 마음대로 탈퇴되는 게 아니라 4년이 지나야 탈퇴가 돼요. 근데 그게 내년 초인데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미국 이파리 협정 탈퇴가 확실히 되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을 하면 미국은 다시 파리 협정으로 들어오고 유엔 기후 체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분위기가. 리프킨도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가 낙선을 하면 쫙 이제 그린 뉴딜 이제 법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리프킨의 구상도 너무 시장 의존적이다, 너무 첨단 기술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진지하고 스케일이 있어야지 뭔가 좀 이 배출 제로로 가는 리얼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거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하튼 이런 구상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타이타닉 만들었던 그 아일랜드의 조선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대신 해상 풍력선을 조립하고 있죠.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이 핵발전도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한국이 좀 그러니까 요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1990년, 91년 이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요때 그러니까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주탄 종유 주로 연탄을 떼다가 이제 석유로 이제 가정용유, 산업용유를 바꾸면서 우리나라는 유연탄은 거의 안 나고 남한은 무연탄이죠, 연탄.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뭐 문경, 태백, 정선, 삼척, 도계 이렇게 탄광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 상황에 달한 탄광들한테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빨리 체불임금 해소하고 이 청산하고 탄광을 줄이는 그런 지원 정책인데 정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갖고 우량 탄광까지 이제 막 그냥 도산 위기에 처하고 지역 경제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겠죠. 태백이 인구가 한 7만 정도 됐을 텐데 뭐 그냥 산골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탄광이 개발되니까 형성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잘 살 때는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이런 한쪽은 또 막장으로 뭐 그냥 그 진폐증 뭐 이렇게 또 그 저기 사고로 희생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데였는데 이렇게 지역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막 근데 이때 그 87년 대투쟁에 민주노조도 생기고 탄광 쪽에도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그 또 기독교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갖고 이 노동운동 같이 얘기를 해갖고 이쪽에 그 특별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리조트랑 카지노를 유치를 해서 이제 좀 살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갖고 부분적으로 이게 실현이 됐죠. 말하자면 이것도 무지키인데 근데 이때 이 기독교 그 운동 하시는 분이 나중에 회고를 하는 거는 카지노는 안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 도박 중독자 양산되고 지역의 그 문화도 이렇고 게다가 계속 고용도 해결이 안 돼. 사기자 리조트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다른 시간이 걸려도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후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급했죠. 너무 급했고 이때는 뭐 민주노총전에 전노협이라고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차분차분히 어떤 대안을 강구하기는 너무 여유가 없고 힘이 들었죠. 근데 이 기후위기 때문에 산업하고 일자리가 변하고 지역 경제가 변할 때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뭐 기독교 운동, 노동 운동, 사회 운동, 기후 비상 행동도 같이 더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고 희생자 없이 또 정부한테 요구는 할 것도 하고 이럴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너무 길다. 이제 거의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요거 두 장 보여드리고 나중에 모자란 얘기는 이제 사회자께서 진행을 잘 하시면서 뭐 끌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그린 뉴딜의 이 정도 요 정도 바운더리고 녹색 성장은 요 정도 바운더리고 탈성장은 요렇고 세 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집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 성장으로 다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린 뉴딜로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정말 이산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만들고 1.5도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제대로 적응을 하려면 이거는 일정하게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가능하죠. 그럼 정말 어떤 게 맞는지를 우리가 논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케이트 레이어스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도넛 경제학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 주류 경제학에서 중요한 그래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년 3, 4% GDP가 성장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일자리도 보장되고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실제로는 3, 4%는 이제 선진국은 제로 성장이 다가오는데도 그래도 3, 4% 성장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그래프는 이거죠. 수요 공급 곡선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형성돼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모든 거를 잘 작동시킬 거다. 근데 그 두 개 그래프로 안 된다는 게 이겁니다. 안쪽의 도넛꼬리는 물, 식량, 보건, 교육, 뭐 민주주의, 성평등, 주거 이런 것들이 일정한 수준을 미달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깥 그래프는 생태적 한계입니다.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질소화인, 담수 고갈,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은 이 바깥 꼬리를 넘어서면은 다 모든 게 무너지거나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도넛꼬리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또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3세계 나라들은 이게 좀 적은 나라들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걸 넘쳐나는데 얼만큼 넘쳐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인간은. 몇십 톤 저지르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 정업 명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린 뉴딜보다도 훨씬 더 어떤 과감한 또는 더 솔직한 정직한 얘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요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피딩 더 오천 페스티벌이라는 건데 제가 성경을 저는 잘 안 읽었는데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빵 5조각과 포도주 2병으로 5천 명 정도를 먹였다는 예수님의 기적인데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하는 행사예요.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가 플랜트 아웃 드로우다운의 3위의 해법이고 산지 폐기되는 게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요건 그런 행사입니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이 안 쓰이는 식재료를 다 모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흠집난 브로콜리, 뭐, 못생긴 당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셰프들이 모여가지고, 아, 메뉴를 결정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오늘은 이 실은 시금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야채 카레를 하자. 그래갖고 야채 카레를 이제 이 5천 인분을 큰 솥을 걸고서 만들고 공짜로 나눠 먹어요. 물론 공짜라고 하지만 자기가 뭐 몇천씩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레시피도 알려주고 이게 어떻게 기후 변화와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깨우치거나 실천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응을 얻어갖고 뭐 파리, 뉴욕, LA, 싱가포르 전 여러 나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찾고 서로 연결하고 같이 하는 그런 매개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조금 더 그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 어느 소리지? 끝났다.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어떡하지? 책을, 예, 예, 이렇게 슬라이드, 보게 해주세요. 네, 이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섬주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스스로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느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도 다 가능하고, 이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많은 제도들이나 정책들이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제적으로 보나 한국 정부의 이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연결과 연관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태세가 되면은 저는 그 지금의 정책적인 미흡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연결과 연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 한둘이 그냥 앞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낙선하면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 또 이렇게 교육 공동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아까 그 탈성장 같은 경우엔 이게 성장 중독 사회에서 진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리의 가르침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들과 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게 결국은 이게 이 탈성장의 어떤 저것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매개가 저는 많을 것 같고 피딩 더 오션 페스티벌 같은 그런 것들 뭐 교회 사는 바저회랑 사실 별로 안 다른 거죠. 응용으로 사시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기후위 비상행동이 깝깝해하는 걸 또 많이 좀 이제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꾸로 좀 그런 좀 기대와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쓴 것 같네요. 네. 사회자 나오기. 쉬었다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주의 연구소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현재는 녹색당 전국사무처에서 조직 담당을 하고 있는 정유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제가 왕팬이라서 김현 선생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싶었는데 우선 신청 없이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녹색당에서 오늘 보면서 좀 강연자에 따라 다른 좀 이해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2개 들어갔는데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회님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실패하게 관한 최근에 나온 결정적이고 쉬운 책 혹은 다큐를 추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살아나는 빨간 지구는 기후변화 원인부터 이렇게 대안의 방향까지 굉장히 잘 짚어주신 저기 기상과 원장하시는 분이어서 이것만 봐도 모두 투베리와 함께는 여러 영역에서 실제로 이 고민하는 걸 목소리가 되게 좋고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게 change everything이 문제인데 이 비트라는 게 기후변화나 현상 거기다 이미지 거기를 대응하는 뭔가 활동이 진짜 이게 다 비트예요. 그럼 그게 이제 everything을 바꾼다라는 요거는 그 다큐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청년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뭐 에너지 전환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 이 WBTO의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다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 책은 에너지 규정치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책이 네, 저도 이 조성 선생님의 살아나는 빨간 지구랑 그 기후위기 비상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는 분들도 집에 가시는 길에 빌려보시면 안 될까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한글로 번역된 2050 거주불고 지구를 읽어보셨나요? 하는 방향성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특징에서 가정제품과 전기기기 내지 식수나 세부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특히 지구나 기후 상승 예측 수치. 전반적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KMP님이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거 미국 훑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크게 기억이 없을 사이즈였어요. 저는 IPCC 보고서 거기에 평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린 거고, 거짓말 지구는 본인이 스토크를 이렇게 모델을 하거나 이제 실험을 한 것들이 있어야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례적인 증명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대결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사례가 원칙이라는 말씀드렸다면, 모델링과 데이터하는 게 빨리 것 같아요. 근데 신성상이 같아서 빨리 밀어놓고서 되게 스펙이 중요하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근데 그 얘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구를 실제로 뭐를 지라는 겁니다. 그 지구는 여러 장면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인터플라이 장면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장면으로 언제 어디서 펼쳐질지는 그것도 위기의 영역입니다. 성경적으로 계획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께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 보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제가 뭐 간단하게 뭐 당장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다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정해서 데이터를 내는 것인지 미국 기업이 이제 뭐 제3국에서 그런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후발돼서 상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IPCC의 구성 자체가 기후학자, 모델링하는 경제학者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고 기후 변화의 과학적인 원인하고 전망,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인이 바뀌면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모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게 피어 리뷰를 하는 게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 그런 얘기를 다루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UNFCCC의 회의에서도 정말 어떤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제대로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임의 한계를 아까 기후위기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 자체가 한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비판가들은 유럽에서는 그린딜 내진 그린딜을 하고 선진국들은 이렇게 탈색하면서 너무 보기 멋있는 것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중국으로 보내고선 유럽은 깨끗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예컨대 탈성장 정도의 어떤 이 프레임을 갖는 큰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까지 이게 되느냐 마느냐를 따지고만 있겠죠. 종합하면 IPCC, UNFCCC 모두 어떤 그런 한계가 있거나 우리 어떤 시각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도 그래갖고 양가적인 존재입니다. 제1위 배출국이지만 자기네 인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산당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라도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성과를 거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급속히 후발 산업화를 이뤘고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산업 전환을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도, 심지어 미국이 팔자국에 있는 중국이 먼저 더 적극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누가 먼저 돌파를 하고 촉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논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파 촉매를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기업이든 앞다퉈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온라인에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또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티핑 포인트 얘기하실 때 1.5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호주 산불이나 지금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고 있는 현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티핑 포인트 1.5도라는 얘기가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봤을 때는 탄소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탄소들이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1.5도가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질문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질문은 티핑 포인트 1.5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무의미한 숫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보자는 기준은. 이미 망했으니까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 근데 망한 게 망하고 안 망하고가 0하고 1이 아니거든요. 망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거는 마치 인터스텔라의 장면이나 설국열차 장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누군가 계속 노력을 하고 싸우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남은 사람들이 계속 도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망한 다음에 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하면서 계속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고, 1.5도는 UNFCCC에서 파리 협정에서 2도 1.5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1.5도로 사실은 용역 답이 주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5도를 갖고선 거꾸로 이제 모델하고 요소 투입을 IPCC에서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IPCC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1.5도는 가상의 숫자일 뿐이고 그게 현실에서는 상당히 무력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도가 아닌 1.5도를 놓고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평가를 하고
뭐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기 농도 ppm 얘기가 없어졌거든요. 그전에는 아시죠? 2도 450 ppm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ppm 얘기를 안 해요. 근데 405 ppm을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350.org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450 ppm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350 ppm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걸 조직이고 쓴 겁니다. 350.org가 350 ppm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CO2는 이미 배출되면은 100년 이상 온도를 걸리고 했는데 이미 405 ppm인데 350 ppm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이제 경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의미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1.5도 또 350 ppm 이런 것들이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선 논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도 목표 달성에 그 질문자의 질문은 그런 거 있거든요. 1.5도 목표 실패가 거의 확실한데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있냐는 걸 수도 있는데, 인터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하고 행동에 나서고 어쨌든 뭐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뭐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돕고 살 것이냐, 디스체인지 에브리띵, 그런 어떤 체제와 삶의 양식, 관계의 양식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오히려 저는 1.5도의 실패를 하거나 어떤 정의로운 전환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숫자는 우리 어떤 기대나 합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겪어내고 살아내는 삶의 양식과 관계 양식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좀 화면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린 뉴딜 도넛의 형태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린 뉴딜보다도 도넛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김현우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장 중독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뭐 탈성장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 중심의 곳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교회도 굉장히 성장 중심이잖아요. 교회 더 늘리고 대형 교회를 막 건축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자연이 조금씩 회복을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 지금 경제가 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자꾸 경제와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양극단화 시켜서 비교를 하는 목소리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경제가 죽고 뭐 자연을 회복시키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민주 진보 정부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사실 한 3, 40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정상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19는 또 뉴노멀, 새로운 정상, 장기 비상 시대 같은 것도 예고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중첩돼 있는데, 각자는 조금 소고기 덜 먹고 이동 덜 하고 뭐 월급도 좀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야, 우리 옆집 사는 사람 또는 저기고 저런데 내가 왜? 이거는 한국 사람 못 참죠. 근데 이게 이 일제시대랑 한국전쟁을 너무 진하게 겪다 보니까 각자 도생 이런 게 이제 극단화되는 건데, 거꾸로 코로나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 연결과 관계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서로 챙기고 살아야 되네. 내지는 정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장 중독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마 기울기 비상행동에 결합된 단체들도 다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노동조합대로 총임금, 총고용 양보 절대로 하기 어렵고 기업이 더 나쁜데 또는 우리나라 노동소득 공제율이 얼마나 나쁜데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 가는데도 농민도 그 소농하고 유기농하고 좋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럴 거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이 한국 교회가 한 몸뚱이면서 한 몸뚱이 아니듯이 사그럴 거예요. 농민이든 노동자든 뭐 주거권 운동이든 뭐 할 수 있거나 의견 있는 사람 나서면 되는 거죠. 나서면서 우리가 원래는 좀 다른 모습도 있지 않았는가, 다르게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았는가, 어려운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게 발휘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이런 얘기가 그럴듯할 때는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더 큰 얘기를 하고 더 크게 팔성량을 얘기하고 더 큰 나눔과 연대를 얘기를 하고 안 그러고 우리는 성장 중독이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쭈뼛쭈뼛 해버리면 저는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더 담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테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정부도 지금 수준의 그림 유지를 멈추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이 정도로 되겠어라고 뭐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러고 뉴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정치는 제일 늦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까 그 기후변화 프로젝트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4, 5년 안에 임기 중에 성과가 안 나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움직이려면 더 큰 압력 또는 다른 데서 국회와 청와대를 뺀 다른 데서 더 앞서가면은 이 사람들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국회와 청와대도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해도 다음 선거에 재선될 수 있다. 또는 적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어떤 행동과 정책과 입법 활동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너무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 원래 노동조합은 그래, 원래 교회는 그래 이런 태도도 저는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30년까지 아까 티핑 포인트 뭐 인계 좀 얘기했지만 2030년까지 믿을 수 있는 IPCC 1.5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30년까지 45% 정도 산업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양을 실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그린 뉴딜 얘기도 하고 이런 정책 이야기도 하지만 그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굉장히 수월한 거고 그린 뉴딜을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과 뭐 어떤 밀집된 그런 조직적인 그런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간 김종철 선생님도 녹색 파시즘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작년에 저희가 초청해서 이렇게 강연 드릴 때 그런 자기 고민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뉴딜 같은 걸 제대로 추진하고 정말 그 탄소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힘이든 어떤 그런 걸 사실은 마음속에서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정의로운 전환하고는 또 배치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민주화하고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 파시즘은 유혹적인 면이 있죠. 왜 답답해 죽겠는데, 이 녹색 독재자가 나와서 딱, 야, 너네 기업은 배출 반으로 줄여. 그다음 저기 차량 무슨 오부제가 뭐야, 이부제 해. 꼭 집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어르신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런 저기 말고 서울 같으면 대중교통 다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 속마음인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안 될 것 같지 않고 또 그래야지 정말 의미 있게 배출제로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우리가
이 독재 대신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면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구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 독재자 한 명 또는 그 그룹이 다 할 수가 있는 거냐 아닐 거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루카스 플랜이나 영국의 사례를 또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이 부족했는데 거기에는 그 군수무기를 70년대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인력 축소 들어오니까 군수무기 대신 뭐 인공심장 투석기 장애인 보조 물림을 편하게 하는 보조 장치 히트펌프 태양광 풍력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군수무기들이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거기에는 노동자 없이 들어가 있지만은 정치인들도 들어가고 지역 공동체랑도 같이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거를 정부가 끌고 가는 게 있지만은 그 지역구 부문에서도 이제 웅성웅성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어야 저는 제대로 된 전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독재랑 민주주의가 그렇게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많은 민주주의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무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의 근현대 민주주의 구조는 우리의 이제 어떤 문화 습관에서는 파시스트가 뭘 할 수가 없죠. 이미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중국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중국하고 그거보다 한국이든 이런 온실가스 다 배출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돌고 도는 질문인데 다시 뭐 경기 부흥으로만 흡수하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 더 큰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럼 똑같이 우리가 그럼 생태 파시스트가 나은 거 아니냐 필요한 게 아니었어 이런 얘기가 결국 지금 코로나 상황을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어떤 제안과 더 많은 소통과 연대로 풀면은 기후 위기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이 이렇게 정부가 해주거나 해주는 거를 좋아하거나 불만을 갖고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면 부분적인 어떤 경기 회복과 뉴노멀 상황에서 다가올 기후 위기에서는 우리가 뭐 여전히 어떻게 이걸 해결될지 좀 암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조금 목소리 좀 크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도농경제학 이거 보니까 되게 동그랗고 예쁘게 잘 생겼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게 딱 되게 이렇게 일단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막 서로 조율해야 되고 막 갈등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하려면은 일단 기후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일단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냥 이게 그렇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노동계나 아니면 뭐 교육이나 산업계나 이런 식으로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 활동들이 좀 있는지 일단은 좀 이게 대답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답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이랄지 아니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이런 거 할 때는 포스코 상무 팩트니까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포스코 상무 이런 분들이 그 산업계 대표로 들어가요. 게다가 발언권도 커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인정을 해줘요. 다른 참가자들이. 근데 뭐 노조 대표나 시민사회 대표 에너지 쪽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포스코 상무가 훨씬 큽니다. 발언권이. 왜냐하면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이고 배출권 가격 올리면 우리는 수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산업부가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부담이 없는 범위나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라고 하고 환경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이 10대, 25대 상위 배출 자배출 기업이 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게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뭐 시민, 노조, 농민 이렇게 들어가는 구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는 이 전 사회적 전국적으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게 뭐 노사정이나 아니면 뭐 경사노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한국은 잘 된 적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독일 같으면은 탈핵 2021년 내년에 완전 탈핵인데, 탈핵을 하기까지 핵에너지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다 들어왔죠. 거기는 뭐 찬성 반대도 들어왔고 정당, 노조, 연구자 다 들어온 그런 데였으니까. 그리고 독일은 탈핵만 하지 탈석탄 못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지난 1월에 탈석탄위원회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2038년까지 석탄 화력도 이제 완전히 폐쇄하는 건데, 거기에도 뭐 기민당, 사민당, 자유당, 녹색당 다 들어오고, 이 석탄산업계 대표, 재생에너지 대표, 노동조합 대표, 연구자, 시민사회 뭐 다 들어와갖고 이제 한 건데, 거기는 그렇게 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근데 한국은 나쁜 기억만 있고, 특히 IMF 때 노사정의는 정리해고 합의해달라고 민주노총 불러온 정말 나쁜 기억이 있으니까는, 이런 걸 하려고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나 전국회의를 만든다 그러면은 관심이 없거나 일단 경계를 하겠죠. 근데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나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국방비를 이만큼 줄여서 기후변화 대응에 넣을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근데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그만큼 여론이 조성되고 공감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걸 가는 데서도. 여기서 똑같이 그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서 갑자기 이걸 만들면, 그럼 똑같이 공감도 약하고 들어와서 하는 의제도 제한이 되고, 해결 방안도 과감하거나 구조적인 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안 됐네. 그럼 더 안 되겠죠, 이제. 그래갖고 빨리 인식을 제고하고 저거를 데모를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런 영향을 예측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국회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제일 그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다시피 해요. 이번에 뭐 기후위기 비상선언 발의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말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거나 어떤 결과일 거라고 예상해갖고 이러고 있는 의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바꿔 나갈 때 관심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거. 우리는 기회와 매개만 있으면 여하튼 엿살을 잡든 바짓단을 잡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하기보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구가 접하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좁게는 우리 한국 안에서의 우리 지역에서의 삶의 변화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더더군다나 밑에서부터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의 노력도,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가장 큰 권력의 쟁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정치인이거든요. 요번에 그 비례 연동제나 이런 그 선거법이 바뀐 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양하게 민주화를 만들어 갔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자본주의화된 사람들이 전 정치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본이 아닌 생명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또는 공평이라든가 생존의 문제를
자본이 아닌 인간 존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녹색당이 보셨지만 그런 소수 정당, 어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나서 그 정당들이 국회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때 정치도 바뀌고 시민사회도 바뀌고 시민사회 우리 물론 종교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요. 이런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든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힘들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수 정당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다양성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이 환경 문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그 섹터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경제 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또 환경적인 문제 있죠. 또 인권적인 문제가 있죠. 다양한 것들이 종합돼서 테이블상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책연구원이나 지금 또 녹색당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범국민적인 어떤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의견 같은 거는 없는지 또는 구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아까 뭐 데모 얘기하셨지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국회 개입 네, 이런 네. 거. 글쎄 그런 질문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가 한국 정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녹색당 이렇게 생태주의 정당이 진출하고 세력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성 자체도 중요한 가치고. 근데 저는 더민주당 안에서도 이 기후를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건데 그냥 더민주는 뭐 대통령과 이 당수 사이에 몇 명 사이에 사실 그 목소리를 넘지 못하는 그런 구조죠. 한국 분위기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또는 산업부 장관하고 민주당은 무슨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 기후 정책을 주로 해야 될 게 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부 이런 건데.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책임이 질 일도 없어요. 올드 가스 방식에 실패하거나 뭘 하거나 안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고 해서 그 다음에 오히려 정말 핵심적인 정책, 수소경제랄지 뭐 그린뉴딜도 일정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획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선출하기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청와대 사람들인 거예요. 뒷번 이런 사람들. 이건 비정상이죠. 저는 뭐 연동형 비례제도 의미 있지만 더 좀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제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지역구 250 비례 250으로 늘리고 내각특임제로 가는 게 맞다. 내각특임제도 의회 중심제로 가는 게 낫다. 그래야지 농어촌 대표성 보장도 되고 그 다음에 부문하고 직능 대표성도 비례로 충분히 되는 거고 정치적 어떤 견해나 입장의 다양성도 되고 정당이 장관을 배출을 하고 소환할 수 있어야지 정당이 책임 있게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뭐 경제든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갖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못했다고 정당도 욕을 먹고 장관도 이제 교체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다 모든 걸 해결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하튼 저는 이 정치 다양성을 연동형 비례제로 가둬두는 것도 좀 너무 협소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적절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그렇습니다. 네. 혹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기후 위기를 잘 대응을 하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된 나라들은 대부분 내각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레타 툰베리가 그 미래를 위한 금요일 학교 결석 시위를 하고선 간 게 피켓을 만들었고 스웨덴 의회 앞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한국생 누군가가 이제 피켓을 만들고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 국회는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또는 우리가 그런 거 하는데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혹시 괜찮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말씀 어떨까 싶었는데요. 혹시 나 이거 정말 질문하고 싶다. 혹은 뭐 오늘 이 강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목소리 조금만 크게 네, 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그 단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이랑 이제 많이, 청소년이랑 많이 제가, 연관되어 있지만, 이걸 하면서, 진짜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한다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온전히 지금까지 이제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던가,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욱더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고 이 안에서 이제 서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소를 같이 해서 단순히 사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시죠? 네. 굉장히 좋은 화두인 것 같아요. 반갑네요. 네. 네, 들어온 얘기 없습니다. 혹시 뭐 총장님 아니면 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아까 뭐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이 무력감에 많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겠다. 0이라고 해서 0만 말아볼 게 아니라 아까 1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 또 1이 또 1.5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같이 하는 방법을 좀 같이 모색해보고 그 대안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현우 선생님께 한번 박수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입장에서 교양경연구소 신익상 소장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생태 신학을 해 나가는지 뭐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니까 그때 오셔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눠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평안히 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